내가 태어난 날은 비가 오던 날이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늘 그 이야기를 했다. 병실 창밖으로 장대비가 내리던 그날 산통이 길어 하루 종일 고생했다고. 그리고 그날 밤 천둥이 치고 나서야 내가 세상에 나왔다고 했다. 어머니는 그걸 두고 운명적인 아이라고 했다. 세상은 언제나 내게 그 말을 붙였다. 운명적인 사람. 하지만 그 운명이 늘 좋은 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말은 내게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졌다. 나는 1970년대에 서울에서 태어났다. 가난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어릴 적부터 나는 이상하게 예감이 잘 맞는 아이였다. 친구가 다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꼭 그날 무슨 일이 생겼다. 집 앞 골목길에서 공을 차며 놀다 있다 비 온다 했던 날은 정말로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어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아들은 타고났어. 사주가 강하대. 그땐 그 말이 자랑처럼 들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은 내게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운명이라는 말은 내가 선택할 여지를 없애는 것 같았다. 내가 뭘 해도 이미 정해져 있다면 노력은 무슨 소용일까? 중학교 때 처음 사주를 보러 갔을 때였다. 동네 점쟁이는 내 생년월일을 듣고 눈을 크게 떴다. 이 아이는 큰 부침이 있을 팔자요. 젊을 때 크게 올라가지만 중년엔 한번 꺾이겠네.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나는 괜히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나 부자 되는 거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20대 초반 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컴퓨터 부품을 납품하는 일이었다. 당시엔 벤처 붐이 일던 시절이라 뭐든 될 것 같았다. 하루하루가 뜨거웠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뛰어다녔다. 돈이 들어왔고 친구들이 부러워했다. 사주에서 말하던 젊은 시절의 상승기가 이거였을까? 하지만 그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었을까? 30대가 되던 해 나는 모든 걸 잃었다. 거래처의 부도로 연쇄 채무에 빠졌고 한순간에 회사는 무너졌다. 믿었던 동업자도 사라졌다. 사무실 불이 꺼지던 날 나는 마치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았다. 술에 취해 길거리를 헤매며 문득 그 점쟁이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중년에 한번 꺾인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그래, 정해진 대로 되는 거야. 내가 뭘 해도 소용없잖아. 그 시절 나는 운명을 원망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내게 타고난 운명이 있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 운명이 내 편이 된 적은 없었다. 하루하루가 버티는 일이었다. 아내와 아이가 있었지만 나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가족과의 대화도 줄었고 스스로를 점점 고립시켰다. 내 인생은 이미 사주에 쓰인 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기부터 내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래도 네가 선택한 길이잖아. 그건 내 안에 또 다른 나였다. 실패는 운명의 탓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내가 그렇게 믿어버린 탓일 수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무서웠다. 만약 내가 운명을 바꿀 수 있었다면? 아니, 운명이라는 게 애초에 없었다면? 그 생각은 나를 괴롭혔다. 나는 다시 사주를 보러 갔다. 이번에는 도심의 유명한 역술가였다. 그 여자는 내 성금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자기 운명을 믿는 척하면서도 늘 반항하는 팔자예요. 스스로 운명을 부정하려 하지만 결국 받아들이죠. 그게 당신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웃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운명을 믿지 말고 흐름을 봐요. 물은 막을 수 없지만 방향은 바꿀 수 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물의 흐름, 방향. 나는 내 인생이 강처럼 흘러왔다면 지금은 어디쯤인 걸까? 상류에서 소용돌이에 휘말려 하류로 떨어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어쩌면 다시 합류하는 길이 있을지도 몰랐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생일의 의미를 찾아봤다. 음력 3월 15일 정유생. 인터넷에선 정유일주는 불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다. 한번 타오르면 주변을 밝히지만
꺼지면 잿더미가 된다. 나는 그 문장을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내 인생이 딱 그랬다. 한때 밝게 타올랐지만 지금은 잿더미 속에 서 있었다. 그러나 불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다. 잿더미 아래에서도 작은 불씨가 남아 있었다. 나는 다시 무언가를 시작해보기로 했다. 작은 일이라도 좋았다. 목공일을 배워보기로 했다. 나무를 만지며 불을 다시 붙이는 기분이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내 마음을 진정시켰다. 나무를 깎는 동안에는 과거도 실패도 사주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냥 지금 여기에 있는 나만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운명이란 건 정해진 길이 아니라 내가 걷는 길을 나중에 그렇게 부르는 거구나. 목공일을 시작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였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 주문 제작 각오하시나요? 낮은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네 합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제 부탁 하나 들어주실 수 있나요? 오래된 의자를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다음날 그녀가 찾아왔다. 긴 머리를 묶은 단정한 사람이었다. 의자를 보니 오래된 원목 의자였다. 다리 한쪽이 부러져 있었고 색이 바랬다. 나는 손으로 표면을 쓰다듬었다. 나무는 오래되었지만 틀어지지 않았다. 이건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의자 제 아버지가 쓰시던 거예요. 돌아가신 지 10년이 됐는데 이상하게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칠게요. 다시 앉을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작업을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나무를 깎는 동안 마치 누군가 내 어깨를 가만히 잡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낯설지 않았다. 무언가 익숙했다. 그 여자가 나간 후 남겨놓고 간 향수 냄새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오래된 나무 냄새 때문이었을까?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다. 누군가 나를 불렀다. 이 의자 고쳐줘야 해. 나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눈을 뜨니 새벽이었다. 공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창문 틈새로 바람이 들어와 나무 조각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잠시 멍하니 그걸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다시 의자를 만졌다. 운명이라는 게 이런 건가? 그냥 의자를 고치는 일인데 이상하게 의미가 깊게 느껴졌다. 며칠 뒤 그녀가 다시 왔다. 완성된 의자를 보며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 의자에 앉으면 아버지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도 마음이 울컥했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이상하게요. 처음 사장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이 생각났어요. 같은 이름이더라고요. 나는 놀랐다. 정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운명이란 게 있다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 말이 오래 남았다. 그날 이후 내 일에 대한 마음이 달라졌다.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어떤 연결을 이어가는 일 같았다. 나무를 다듬을 때마다 그 안에서 누군가의 이야기가 들리는 기분이었다. 사람마다, 나무마다 살아온 세월이 다르듯이 그 결마다 다 다른 목소리가 있었다. 나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마치 나무가 내게 말을 걸듯이. 어느 날 우연히 오래된 친구를 만났다. 20대 시절 함께 사업을 하다 연락이 끊겼던 친구였다. 그는 식당 구석에 앉아 있었다. 얼굴엔 세월이 묻어 있었다. 야, 오랜만이다. 나는 웃었다. 그런데 친구는 나를 한참 보더니 말했다. 넌 변하지 않았네. 이상하게 예전에 내가 말하던 그 느낌 아직도 있어. 나는 웃으며 물었다. 어떤 느낌? 그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미래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잖아. 넌 그때부터 그랬어.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나조차 잊고 있던 부분이었다. 예감이 자주 맞았던 그때의 나.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었다. 모든 건 정해져 있었을까? 아니면 내가 선택한 걸까? 가사가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운명은 정말 정해져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걷는 모든 길이 운명이 되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며칠 후 우연히 TV를 틀었는데 역술가가 나와 있었다. 그는 말했다. 운명은 피할 수 없지만 해석은 선택할 수 있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쳤다. 사주도 타로도 별자리도 결국 길의 지도일 뿐이었다. 내가 그 길을 어떻게 걸을지는 내 몫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 매일 밤 노트를 꺼내 내 하루를 적었다. 오늘의 선택은 내 의지로 했다라고 써두었다. 작은 선언 같았지만 그 문장을 쓰면 마음이 편해졌다. 그 즈음 의자 주문을 맡겼던 여자가 다시 공방을 찾았다. 사장님, 저희 회사에서 인테리어 협업 제안이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나는 놀랐다. 회사요? 그녀는 웃었다. 요즘 나무 감성 인테리어가 유행이라 사장님 작품을 써보고 싶어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오래전 점쟁이의 말이 떠올랐다. 한 번 꺾인 뒤 다시 일어날 팔자. 나는 작게 웃었다. 어쩌면 정말 운명이 돌고 있는 걸까?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너무 잘 풀릴 때마다 나는 그 끝을 걱정했다. 그게 내 습관이었다. 그래서 나는 사주책을 다시 꺼냈다. 정유일주는 운명적 사람을 자주 만난다. 그 만남이 인생을 바꾼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갑자기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상한 예감이 스쳤다. 이 만남이 나를 또 바꿀지도 모르겠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협업은 성공적이었다. 그녀의 회사는 내 작품을 전시했고 방송에서도 소개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주 만났다. 커피를 마시며 일 얘기를 하며 서로의 인생을 조금씩 이야기했다. 그녀는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나는 내 상처를 숨기지 않았다. 이상하게 그녀와 이야기할 때면 내 과거가 덜 아팠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 속에서 위로를 찾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두려워졌다. 이 관계도 운명이라면 또 잃게 될까? 그 불안은 점점 커졌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사장님은 운명을 믿으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예전엔 믿었죠. 근데 지금은 두렵습니다. 믿으면 그걸 바꿀 수 없을까봐.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럼 바꿔보세요.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어머니의 꿈을 꿨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게 아니야. 내가 만든 인생이야. 눈을 뜨니 새벽이었다.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마음 한가운데에 조용히 울리는 한마디가 있었다. 운명은 하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시간이 흘렀다. 협업이 성공하고 일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묘한 공허함이 있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내면의 어딘가가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이제 잘 되셨네요 라며 웃었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성공이 아니라 단지 실패의 반대편에 서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인생은 여전히 운명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 있었다. 그 즈음 아버지의 제삿날이 다가왔다. 오랜만에 고향집으로 내려갔다. 낡은 한옥의 마당엔 바람이 불었고 감나무엔 아직 덜 익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제사를 준비하면서 나는 문득 아버지가 생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다. 사람이 운명 탓하면 이미 인생을 내어준 거야. 하늘도 자기 일하기 바빠 내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아. 그 말이 그때는 잔소리처럼 들렸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제사를 마친 뒤 어머니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수첩 한 권이었다. 이거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내 태어났을 때 적은 기록이야. 나는 조심스레 수첩을 펼쳤다. 1971년 비 오는 날 아들이 태어났다. 이름은 스스로 길을 찾으라는 뜻으로 지었다.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운명은 강물이 아니라 발자국이다. 흐르는 게 아니라 남기는 것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다. 아버지는 이미 그때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내가 언젠가 운명이라는 벽에 부딪힐 것을. 그날 밤 고향집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했다. 발자국이라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 말은 나를 완전히 멈추게 했다.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정해진 길이 아니라 내가 걸어온 자취라면 그건 곧 내가 운명의 주인이라는 뜻이었다. 아버지는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걸까?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래, 운명은 남의 손에 있지 않다. 내 손으로 새기는 거야. 도시로 돌아온 뒤 나는 일상 속에서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다. 아침마다 짧은 글을 썼다. 오늘의 운명은 내가 쓴다. 처음엔 장난 같았지만 어느새 습관이 됐다. 작은 변화가 하루를 달리 만들었다. 그리고 그 무렵 뜻밖의 연락이 왔다. 예전에 사업 실패로 나를 힘들게 했던 동업자가 왔다.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꼭 사과하고 싶었어. 그는 나를 찾아와 고개를 숙였다. 그땐 나도 겁이 많았어. 다 내 잘못이야. 나는 그를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괜찮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풀어졌다. 용서라는 건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그때 처음 알았다. 그날 밤 나는 공방에서 오래된 나무 한 조각을 꺼냈다. 오랫동안 남겨둔 상처난 나무였다. 나는 그 상처를 따라 천천히 사포질을 했다. 거친 표면이 조금씩 매끄러워졌다. 상처도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다만 손으로 어루만질 수 있을 뿐이구나.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편해졌다. 며칠 뒤 협업하던 그녀가 말했다. 사장님, 우리 전시장에 새 작품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주제는 운명이에요. 나는 잠시 웃었다. 운명이요? 그건 어렵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사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사장님 이야기로 만들어 주세요. 나는 며칠 밤을 고민했다. 운명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결국 나는 나무 조각 여러 개를 모아 하나의 길처럼 이어붙였다. 중심에는 비틀린 나무를 그대로 살렸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모양이 마치 인생의 굴곡 같았다. 작품 제목은 흐름 속의 발자국이었다. 전시회 날 사람들은 작품 앞에 오래 서 있었다. 누군가 말했다. 이건 실패와 회복의 길이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인생이 예술이 된 기분이었다. 내가 겪은 모든 고통이 한 조각 나무로 새 생명을 얻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가 말했다. 사장님은 운명을 믿지 않아도 운명이 사장님을 믿는 것 같아요. 나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야 알겠어요. 운명은 우리를 가두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였어요.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균형을 맞춘다. 전시회가 끝난 직후 그녀가 해외 지사로 발령을 받게 되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 만남도 운명이었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니요, 선택이었죠. 당신이 내게 와준 건 운명일지 몰라도 우리가 마음을 나눈 건 선택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 선택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미소 지었다. 나도요. 그녀가 떠난 뒤 나는 며칠 동안 멍했다. 그러나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다. 인생의 만남과 이별이 다시 하나의 순환처럼 느껴졌다. 언젠가 다시 만나도 만나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건 운명이 아니라 내가 살아낸 인연의 한 조각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다. 운명은 발자국이다.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따라 읽으며 나는 깨달았다. 운명은 길이 아니라 내가 걸은 흔적이다. 그 흔적이 모여 인생이 된다. 눈을 감으니 비 오는 날 태어난 나의 첫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마치 내 인생 전체가 하나의 원으로 이어지는 느낌이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에 뜨거운 공기가 물러가고 가을의 바람이 공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나무 냄새 사이로 서늘한 바람이 불 때마다 나는
내 안에 오래된 그림자를 조금씩 벗겨내는 기분이었다. 이제는 하루가 지나가는 게 두렵지 않았다. 예전에는 매일이 싸움 같았지만 지금은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여전히 내게 물었다. 사장님은 사주를 믿으세요? 그럴 때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믿는 게 아니라 참고하죠. 날씨처럼요. 비가 온다고 인생이 멈추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여전히 목공 일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었다. 사람들의 사연을 담았다. 부모님이 남긴 나무 상자, 세상을 떠난 남편의 책상, 혹은 오래된 가족의 식탁. 하나하나마다 이야기가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고치며 사람들의 인생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내 마음도 단단해졌다. 언젠가 한 노부부가 내게 말했다. 사장님은 손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고치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다. 하루는 낯선 젊은 남자가 공방 문을 두드렸다. 혹시 사주 보세요? 나는 웃었다. 아니요, 그런 건 안 봅니다. 그는 어딘가 지쳐 보였다. 요즘 뭐든 다 꼬여서요. 운이 너무 없어요.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다. 그럼 이 나무 한번 깎아보세요. 그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이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운명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거친 나무를 깎을 수도 있고 그냥 놔둘 수도 있어요. 선택은 당신 거예요. 그는 조용히 나무를 잡았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금세 집중했다. 마침내 거친 표면이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나는 말했다. 이제 어때요? 그는 손끝을 만지며 미소를 지었다. 조금 나아졌어요. 나는 대답했다. 운도 그런 거예요. 손 떼면 변합니다. 그날 밤 나는 문득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이 떠올랐다. 늘 불안해하며 점괘에 의지하던 아이, 미래를 알고 싶어하던 청년, 그리고 지금의 나. 그 세 사람이 한자리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미래는 알 수 없어서 아름답다. 그리고 웃었다. 며칠 뒤 오랜만에 어머니 산소를 찾았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나는 조용히 인사를 드렸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운명 탓 안 해요. 내가 걸은 길이 다 내 이야기였어요.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지나며 속삭이는 듯 했다. 그게 바로 내 운명이야.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다. 마음이 편해서였다. 돌아오는 길, 산 아래에 작은 천이 있었다. 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다. 나는 물가에 앉아 돌을 하나 던졌다. 동그란 물결이 번졌다. 그걸 보며 생각했다. 운명도 이렇겠지. 내가 던진 작은 선택 하나가 파문이 되어 돌아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모든 게 단순해졌다. 내가 한 일, 내가 한 말, 내가 만난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내 삶의 파문이었다. 그리고 그 물결은 여전히 퍼지고 있었다. 그날 밤 공방으로 돌아와 불을 켰다. 벽에 걸린 시계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오래된 나무 조각 하나를 들었다. 그 나무에는 깊은 금이 있었다. 예전 같으면 버렸을지도 모를 나무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는 그 금 속에 금빛 수지를 부었다. 금이 스며들며 상처가 빛으로 변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다. 인생도 이와 같다고. 상처를 지우는 게 아니라 빛으로 메우는 거라고. 작업이 끝나고 손을 털었다. 문득 창문 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내 태어난 날에도 비가 왔다지. 빗소리를 들으며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는 그 비가 불길하지 않았다. 오히려 축복처럼 들렸다. 그래,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며칠 뒤 그녀에게서 편지가 도착했다. 멀리 해외에서 보낸 손편지였다. 사장님, 잘 지내시죠? 그때 전시회 때 하신 말씀이 늘 생각납니다. 운명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저도 이제 제 운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려요. 나는 편지를 천천히 접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도 나도 각자의 길에서 여전히 살아 있었다. 공방 문을 닫으며 마지막 불을 끄기 전에 나는 벽에 붙은 쪽지를 바라봤다. 오늘의 운명은 내가 쓴다. 몇 년째 붙어있던 메모였다. 이제는 더 이상 다짐이 아니라 일상의 문장처럼 느껴졌다. 나는 손끝으로 그 글씨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정해져 있던 운명이라면 그건 내가 이렇게 살아낼 거라는 뜻이었겠지. 밖으로 나오니 비는 그치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공방 지붕 위로 은은한 빛이 퍼졌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남았다. 운명은 나를 가두지 않았다. 나를 이 자리로 데려왔을 뿐이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골목길 끝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빗물이 스치듯 얼굴에 닿았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소리, 오래전 어머니의 목소리 같았다. 그 길이 내 길이야. 그러니 계속 걸어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알겠다. 운명이란 하늘이 내려준 길이 아니라 내가 매일 걸어가는 순간들의 이름이었다. 그 길 위에서 나는 여전히 배우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정해져 있던 운명이라면 그건 끝까지 살아보라는 하늘의 약속이었다.